돌아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고니 녀석에게 비밀이 생기는 것 같았다. 우연인지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방문한 적도 없다. 고니는 뭘 하느라 바쁜지 전보다 발길이 부쩍 뜸해졌다. 그런 와중에도 찾아올 때면 매번 코를 킁킁댄다. 무슨 수상한 냄새가 난다 너. 무슨 냄새? 알 수 없는 냄새. 그러면서 쏘아본다. 나한테 감추는 거 있냐? 글쎄. 고니 녀석이 더 캐물었다면 나는 도라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다. 하지만 고니는 웬일인지 그러면 됐다며 그만두었다. 그중 고니는 다른 학교 애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거칠기로 유명한 애들이었는데 고니의 소년은 동기나 선배 몇몇도 그 안에 있었다. 그 중에서도 찐빵이라는 유명한 애가 있었다. 나도 하굣길에 고니와 얘기하는 찐빵을 본 적이 있었다. 찐빵은 별명과 달리 대나무를 연상시켰다. 키는 대나무처럼 컸고 꼬챙이처럼 마른 데다 팔과 다리도 가지처럼 망상했다. 그런데도 그 가지 끝에 달린 손과 발이 찐빵처럼 두툼했다. 나, 마, 네, 마치 나뭇가지로 만든 인형의 사지에 밀가루처럼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붙여놓은 것 같았다. 그런데 정작 찐빵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딴 데 있었다. 그 커다란 주먹과 발로 맘에 안 드는 사람의 얼굴을 찐빵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지어졌다. 걔네랑 놀면 재밌어. 말도 통하고 왠지 알아? 최소 나한테 꼬리표를 붙이고 넌 이런 애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 같은 건 안 하니까. 고니는 찐빵 무리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재미나다며 내게 전해주었지만 내 귀에는 전혀 재미있거나 즐거운 얘기로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니 녀석은 혼자 요란하게 웃어대며 잡담을 늘어놨다. 묵묵히 들어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학교에서는 고니를 주시했다. 여전히 학부모들에게서 자주 전화가 걸려왔고 한 번만 더 빌미가 잡히면 고니는 또다시 전학을 가야 할지도 몰랐다. 고니는 문제를 일으키는 대신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잠만 잤지만 그 애에 대한 평가는 점점 나빠졌다. 아이들이 고니를 욕하는 소리가 점점 심심찮게 들렸다. 차라리 말이야, 내가 더 나쁜 짓을 저질러 버릴까? 어쩌면 다들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고니가 말했다. 그냥 고니가 하는 많은 말들 중 하나인 줄 알았다. 하지만 괜한 말이 아니었다. 2학기 중반이 되면서 고니는 달라졌다.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빠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 했다. 연초에 그랬던 것처럼 눈이 마주치는 아이라면 무조건 욕을 쏟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는 다리를 꼰 채 삐딱하게 앉거나 딴짓을 했다. 선생님이 지적하면 치켜뜬 눈으로 대응하며 어쩔 수 없어서라는 듯 건성으로 자세를 고쳤고 결국 선생님들도 평화로운 수업을 위해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다. 고니의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도라의 머리카락이 내게 닿을 때처럼 문득 가슴에 돌덩이가 앉곤 했다. 그때보다 더 무겁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돌덩이가. 11월 초 비가 한 차례 오고 계절은 완전히 늦가을로 들어섰다. 책방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고 팔만한 책은 모두 팔았고 남은 건 폐기만 하면 된다. 머지않아 이곳을 떠난다. 새로 지낼 고시원도 알아봤고 이사 전까지 얼마간은 신박사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텅 빈 서가를 바라보니 무언가가 일단락되는 것 같았다. 불을 끄고 책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내겐 풍경처럼 익숙한 냄새였다. 그런데 거기 무언가 다른 게 실려 있었다. 갑자기 마음속에 탁하고 작은 불씨가 켜졌다. 인간을 알고 싶었다. 작가들이 써놓은 글의 의미를 정말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다.
더 많은 사람을 알고 깊은 얘기를 나누고 인간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누군가가 가게로 들어왔다. 돌아였다.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말하고 싶었다. 마음에 떠오른 불씨가 꺼지기 전에. 나 언젠가 글을 쓸 수 있을까? 나에 대해서. 도라의 눈망울이 뺨을 간지렸다. 나도 이해 못하는 나를 남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해. 도라가 잠깐 말하면 몸을 틀었다. 갑자기 그 애는 내 턱 밑에 있었다.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고 그러자 심장이 고동쳤다. 너 심장 빨리 뛴다. 도라가 속삭인다. 도톰한 입술에서 나온 음절들이 하나씩 턱끝에 닿아 간지러웠다. 나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애가 뱉어낸 호흡이 내 몸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너 지금 왜 심박수가 높은 건지 알아? 아니, 내가 너한테 가까이 다가가니까 심장이 깊어서 박수치는 거야. 아,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도라는 눈을 뜬 채 천천히 얼굴을 내밀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입술이 포개졌다. 쿠션이 닿는 것 같았다. 부드럽고 촉촉한 입이 내 입술을 지그시 눌렀다. 그 상태로 우리는 3번 숨을 쉬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는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내린다. 입술이 떨어지고 이마가 붙었다. 방금 네가 어떤 애인지 조금 이해하게 됐어. 그 애가 바닥을 본 채로 말했다. 나도 바닥을 보고 있었다. 도라의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다. 그 끝이 내 신발 밑으로 들어가 있다. 넌 착해. 그리고 평범해. 근데 특별해. 그게 내가 널 이해하는 방식이야. 도라가 고개 들었다. 볼이 빨갛다. 이 정도면 도라가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 나도 내 얘기에 등장할 자격이 생긴 건가? 어쩌면 시원찮은 대답이네. 도라가 웃었다. 그러곤 펄쩍펄쩍 뛰어 문 밖으로 사라졌다. 무릎에 힘이 풀려 천천히 주저앉았다. 생각이 사라진 머리에 맥이 뛰었다. 몸 전체가 북이 된 것처럼 울렸다. 그만해, 그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타이르고 싶었다. 고개를 몇 차례 흔들었다. 살아가면 갈수록 모를 일이 너무 많았다. 그때였다. 이상한 기운에 고개를 들었다. 창문 밖에 고니가 서 있었다. 몇 초간 고니와 나는 쳐다보고만 있었다. 고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실렸다. 그 애가 몸을 돌려 천천히 시야에서 멀어졌다. 수학여행 행선지는 제주도였다. 가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단순히 가기 싫다는 것만으로는 불참 사유가 되지 못했다. 전교에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건 나를 포함해 3명뿐이었다. 둘은 경시대회 출전 때문에 나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이었다. 조용한 학교에 나가 종일 책을 읽었다. 기간제 과학 선생님이 형식적으로 출석 체크를 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고 아이들이 돌아왔다. 어쩐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여행의 마지막 날 일이 벌어졌다. 전날 밤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간식을 사려고 따로 걷어둔 회비가 몽땅 사라졌다. 소지품 검사가 있었고 회비는 고니의 가방에서 발견됐다. 반밖에 남지 않은 액수였다. 고니는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 그 애에겐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날 밤 고니는 숙소를 몰래 빠져나가 제주 시내를 활보하다가 아침에야 돌아왔으니까. PC방 주인도 증인이었다. 고니는 PC방에서 캔맥주를 홀짝 이마 밤새도록 혼자서 게임을 했다. 그런데도 여하튼 다들 고니가 한 거라고 입을 모았다. 누구를 시켜서 훔쳤건 다같이 미리 짰건 고니의 짓이었다. 모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건 말건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고니는 엎어져 잠만 잤다. 오후가 되자 윤 교수가 돌아왔다. 윤 교수가 학교로 왔다.
돈을 갚았단다. 아이들은 종일 휴대폰에 콜을 받고 서로 메시지를 보냈다. 카카오톡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무슨 말들을 하는지 보지 않아도 뻔했다. 며칠 뒤 4교시 국어 시간에 사건이 터졌다. 잠에서 깬 건이가 스스로 일어나 교실 맨 뒤로 갔다. 선생님은 건이를 무시하고 수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갑자기 짝짝껌 씹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곤이었다. 뱉어라. 정년을 코앞에 둔 국어 선생님이었다. 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적 속에 껌 씹는 소리만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뱉든지 아니면 나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퇴 소리가 났다. 껌이 포물선을 그리며 누군가의 발치에 떨어졌다. 선생님이 책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따라와. 싫은데요. 건이는 벽에 등을 기대며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렸다. 그래봤자 당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뭔데. 고작 해야 교무실로 불러서 협박하거나 아빠라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학교로 찾아오게 하는 게 전부 아니야? 때리고 싶으면 때려.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참지 마시라고요. 왜 다들 이렇게 솔직하지가 못하냐고. 국어 선생님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몇십 년간 교사 생활에서 터득한 기술인 듯 그는 미동도 않고 건의를 몇 초간 응시하더니 교실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남아있는 아이들 사이에 파란이 일었다. 각자 고개를 숙인 채 앞에 놓인 책만 바라보는 소리 없는 파란이었다. 돈 벌고 싶은 새끼 있음 나와봐. 고니가 실실 웃음을 흘리며 모두에게 말했다. 몇 대 맞고 돈 벌고 싶은 새끼 없어? 아, 뭐 등급에 따라 값은 달라진다. 죽탱이 한 방에 기본 10, 피나면 50 추가. 뼈 부러지면 200. 나올 새끼 없냐고. 교실 안은 고니의 숨소리로 가득했다. 매점 갈 돈 몇 푼에 벌벌 기는 새끼들이 왜 다들 점점 빼고 앉았냐? 그렇게 용기들이 없어갖고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려고. 온 힘을 다 실은 마지막 말이 복도 끝까지 올려 퍼졌다. 고니의 몸이 바들거렸고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의미를 모를 웃음이 머금은 입이 빠르게 실룩거렸다. 솔직히 말하면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만해. 내가 말했다. 고니의 눈이 쨍하고 빛났다. 그만하라고? 고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두고 뭐할까? 죄송하다고 허리 굽히면서 반성문 쓸까? 내 발로 기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기라도 해? 어디 네가 한번 얘기해 줄래?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나는 답할 수가 없었다. 고니가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여자아이들이 깍깍 하는 소리와 남자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음역대를 나는 합창처럼 귀를 찔렀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만들어버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교실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책상이며 의자들이 바닥을 향해 고꾸라졌고 벽에 붙은 액자와 시간표가 기울었다. 교실을 통째로 붙잡고 한바탕 흔들어 놓은 것 같았다. 아이들은 꼼짝도 못한 채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벽에 찰싹 붙어 있었다. 그때 왜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어디선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중얼거림이었는데도 고함처럼 귀에 꽂히는 소리였다. 쓰레기. 고니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 서 있는 건 도라였다. 꺼져 여기서 굴러다니지 말고 너한테 어울리는 대로 꺼지라고. 도라의 얼굴에는 글쎄 나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표정이 걸려 있었다.
눈, 코, 입이 다 제각각이었다. 눈은 위로 뻗쳐 있었고 콧구멍이 살짝 넓어져 있었다. 그리고 입은 웃고 있는 것처럼 한쪽 꼬리가 말려 올라가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교실 문이 열리고 담임이 뛰어들어왔다. 다른 선생님들도 함께였다. 하지만 그들이 뭔가를 하기 전 고니는 휙 뒷문으로 사라졌다. 누구도 고니를 붙잡거나 잡지도 않았, 누구도 고니를 부르거나 붙잡지도 않았다. 나조차도. 고니가 책방을 찾아, 저녁에 고니가 책방을 찾아왔다. 빈 서가를 할 일 없이 텅텅 쳐대며 말들을 늘어놓았다. 너 재주 좋더라. 로봇 주제에 연애질도 할 줄 알고 흔들어주는 계집애까지 생기고 걔가 꺼지라는데 당황했겠냐. 새끼 느끼지도 못할 거 많이 받아서 좋겠다. 말문이 막혔다. 고니는 쫄지마. 우리 사이에 하며 별거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근데 말이야, 한 가지만 묻자. 고니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너도 나라고 생각해? 마침내 고니가 용건을 꺼냈다. 돈 때문이구나. 난 여행을 가지도 않았어. 대답만 해. 나라고 생각하냐고. 가능성을 묻는 거야? 그래, 가능성. 내가 있을 가능성. 거기 있던 모든 애들에게 가능성이 있지. 그 중에서도 내가 월등히 더 높은 거고. 고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생글거렸다. 솔직히 말하라면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들 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진 않아. 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요소가 많으니까. 너 말곤 그럴 만한 사람이 잘 안 떠오를 거야. 그렇구나.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고집 안 피웠어. 한 번 말했거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근데 소용없더라고. 입 아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빠라는 작자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바로 갚아버리대. 몇십만 원은 됐을 텐데. 그런 아빠 둔 걸 자랑스러워해야 되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건이도 한동안 입을 꾹 다물었다. 근데 나 안 그랬다. 말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나 말이야. 그냥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사실 그게 내가 제일 잘 아는 거기도 하고. 무슨 말이야? 말했잖아. 난 강해지고 싶다고. 고민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몸을 키워서 강해지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건 나한테 안 어울리잖아. 너무 늦었거든. 난 너무 늙어버렸으니까. 늙었다고? 내가 되물었다. 늙었다. 그 단어를 말하면 고니를 보는 순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늙어버렸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그래서 강해질 거야. 내가 살아온 인생답게 나한테 제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기고 싶어. 상처받는 걸 멈출 수 없다면 차라리 상처를 줄 거야. 어떻게? 몰라. 하지만 어렵진 않을걸. 그게 나랑 가까운 세계니까. 고니가 피식 웃었다. 무언가 말하려는데 고니는 벌써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 애는 갑자기 몸을 획 돌리더니 이런 말을 남겼다. 앞으로는 볼 일 없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작별을 뽀뽀 대신 이거. 고니가 눈을 찡긋하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슬그머니 올렸다. 부드러운 미소였다. 그의 얼굴에서 그런 웃음을 본 건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그 애는 사라졌다. 그리고 비극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도난 사건의 범인은 다른 아이로 밝혀졌다. 학기 초에 아이들 앞에서 내게 할머니가 죽는 걸 본 기분이 어떠냐고 큰 소리로 물었던 아이. 그 애가 담임을 찾아가서 자신이 계획적으로 일을 꾸몄다고 말했다. 목적은 돈이 아니라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였다. 왜 그랬느냐는 담임의 물음에 그 애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고니에게 미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거나 말거나 가만히 뒀어도 어차피 유니스가 일을 냈을 듯 따위의 말들이 어깨너머로 본 아이들의 휴대폰 단톡방에 떠 있었다. 윤 교수의 얼굴은 며칠간 먹지 못한 듯 야위어 있었다. 벽에 몸을 기댄 그가 말라붙은 입술을 달싹였다. 난 태어나서 그 누구를 때린 적이 없다. 폭력으로 누군가를 저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 그런데 말이다. 2번이나 이슬에게 그랬단다. 그것 말고는 그 애를 막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거든. 한 번은 피자 가게여서였죠.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자집 주인과 합의를 봤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일은 그럭저럭 마무리됐지. 그날 그 애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난 곧장 방으로 들어갔으니까. 윤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 녀석이 돌아온 뒤로 많은 게 바뀌었단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주지 않았어. 아내는 다 같이 살게 될 날을 꿈꿨겠지. 하지만 나는 그 애가 있는 집이 너무 불편했단다. 책을 읽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시도 생각을 멈춘 적이 없었다. 왜 저런 모습으로 컸을까? 그게 대체 누구의 잘못인 걸까? 교수는 한참 동안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커지다 보면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딱히 답이 없을 땐 말이지.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단다. 나도 그랬거든. 차라리 저 녀석이 없었더라면, 영영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자주 상상하곤 했다. 교수가 몸을 들썩이기 시작했다. 더 끔찍한 건 뭔지 아니? 애초에 낳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그 애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모든 게 지금보다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 끔찍하게도 친아비가 아들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네 앞에 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교수의 눈물이 목을 타고 흘러 스웨터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나중에는 울음소리에 묻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 타서 내 앞에 밀었다.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 타서 앞에 내밀었다. 넌 이소랑 꽤 가까이 지냈다고 하더구나. 우리 집에도 한번 찾아왔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유니스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답을 내놓았다. 고니는 착한 애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알고 있다. 고니가 착한 아이라는 걸. 하지만 구체적으로 고니에 대해 말하려면 그 애가 나를 때리고 아프게 했다는 것, 나비를 찢어놓았다는 것, 선생에게 폐악질을 부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것밖에 말할 게 없다. 언어라는 건 그랬다. 이수와 고니가 이수와 고니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냥 알아요. 고니는 좋은 애예요. 내 말에 윤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3초쯤 유지되다 갑자기 무너졌다. 그가 또 다시 울어버렸기 때문이다.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해줘서 말이야. 그런데 왜 우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게 미안해서. 그리고 그 애를 착하다고 말해주는 걸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내 마음이 얼토당토 않아서. 윤 교수가 울음에 섞여 뭉개진 발음으로 더듬거렸다. 돌아가기 직전 마지막까지 그는 머뭇거렸다. 혹시나 이수에게 연락이 오면 전해주겠니? 꼭 돌아오라고. 왜 그러길 바라세요? 어른치기나 돼서 이런 말을 하려니 부끄럽지 않지만 말이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쉴 새 없이 다가와서 하나씩 돌아보고
보듬지 못했다. 다시 시작해볼 기회를 얻고 싶구나. 교수가 말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내가 약속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윤 교수는 권위를 낳지 않는 쪽을 선택했을까? 그랬더라면 그들 부부는 그 애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다. 아줌마는 죄책감에 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거고 화한 속에 죽지도 않았을 거다. 권위가 저지른 골치 아픈 짓도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역시 권위가 태어나지 않는 편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 애가 아무런 고통을 상실도 느낄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은 의미를 잃는다. 목적만 남는다. 앙상하게. 새벽녘이 되도록 의식이 또렷해졌다. 고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다. 네 엄마 앞에서 아들인 척해서 내게 다른 친구가 생긴 걸 말하지 않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안 그랬을 거라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고니를 찾아야 했다. 그러려면 찐빵이라는 녀석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았다. 찐빵이 다니는 학교는 유흥가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어떻게 그런 곳에 학교를 지을 생각을 했는지 의아한 곳이었다. 학교를 짓고 나서 그런 환경이 조성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랬다. 오후 햇살이 늘어져 있었고 전혀 학생으로 보이지 않는 애들이 운동장 주변에서 담배를 피웠다. 학교 앞을 어슬렁거리던 애들 중 몇몇이 내 몸을 툭툭 건드렸다. 나는 찐빵을 보러 왔다고 했다. 고니가 어디로 향했을지 물어볼 만한 사람이 걔가 유일했다. 찐빵이라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니를 반기고 손짓해 줄 만한 곳이 어딘지. 멀리서 찐빵이 천천히 걸어왔다. 마른 몸의 그림자는 더욱 쇠꼬챙이 같았다. 가까이서 보니 손과 발, 얼굴이 무척 커서 가지에 달린 열매처럼 느껴졌다. 찐빵이 고갯짓을 하자 그 애들이 내 옆구리를 번갈아 쿡쿡 찌르더니 주머니를 뒤졌다. 기대보다 내가 영양가가 없다는 걸 깨닫자 찐빵이 울었다. 이렇게 얌전하게 생긴 학생이 나한테 무슨 볼일일까? 고니가 없어졌어. 너는 걔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서. 걱정은 하지만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어른들한테 알릴 생각은 없으니까. 예상 밖으로 찐빵은 어렵지 않게 답을 내놓았다. 찐빵은 철사형. 찐빵은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좌우로 두 번 꺾었다. 뚜둑하는 소리가 요란했다. 고니 자식 철사형한테 찾아간 것 같더라. 미리 말하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다. 나한테도 철사형은 너무 버거운 존재라서 이래봬도 난 학생이잖냐. 다음에 찐빵은 몸을 틀어 자신이 메고 있는 배낭을 툭툭 쳐보였다. 어디에 있는데? 응. 철사라는 이름이 입에 잘 붙지 않아 그렇게만 물었다. 찐빵이 뺨을 실룩댔다. 가보게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다만 응 짧게 대답했다. 이랑 누덜거릴 시간이 없었다. 찐빵은 잠깐 찝찝 소리를 내며 뜸을 들였다. 그러곤 여기서 멀지 않은 항구 도시의 이름을 댔다. 거기 시장 골목 끄트머리에 오래된 구두 가게가 있어. 춤출 때 신는 구두를 파는 데인데 나도 가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다. 행운을 빈다. 아마 소용없겠지만 찐빵은 손가락을 총 모양으로 만들어 내 머리에 빵 쏘는 신용을 하고 건들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고니에게 찾아가기 전에 돌아가 들렸다. 한참 조용히 있더니 미안하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걔가 너랑 친한 줄 몰랐어.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야. 그래도 누군가는 막아야 했어. 작게 시작한 목소리였지만 말이 끝날 때쯤엔 힘이 실려 있었다.
정말 의문이다. 네가 어떻게 그런 애랑 친하게 지낸 건지. 돌아가 중얼거렸다. 그러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언젠가 얘기를, 신 박사에게 했던 얘기를 도라에게 들려줬다. 고니에 대해 알게 되면 할머니가 엄마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의 비밀을 한 가지쯤 알고 싶었다고. 그래서 알게 됐어. 고개를 저었다. 그 대신 뭔가 다른 걸 얻었어. 뭔데? 고니. 도라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왜 네가 걔를 찾으러 가야 해? 마지막으로 그 애가 물었다. 그 앤 내 친구니까. 그게 내 답이었다. 그곳의 바닷바람은 짜고 베릿한 내가 났다. 계절도 방향도 지워버리는 냄새였다. 나는 바람에 내몰리듯 시장 안으로 숨어들었다. 유명하다는 닭강정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찐빵은 별로 훌륭한 안내자는 아니었다. 춤출 때 신는 신발을 파는 곳 따위는 물어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헤매고 헤매다가 미로 같은 골목에 들었었다. 길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고 나는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몸을 옮겼다. 겨울의 어둠은 쉽게 찾아왔다. 어둑해지나 싶더니 곧 한밤중이 된 것처럼 주위가 온통 새까맸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삐걱대는 소리 같기도 했고 갓 태어난 강아지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그 사이로 몇 개의 음성과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어두운 건물의 입구가 반쯤 열려있는 게 보였다. 허술한 철제문이 건들리며 바람결에 움직였다. 시시덕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묘한 기운이 몸을 타고 흘렀다. 그것의 정체가 뭔지, 그걸 뜻하는 단어가 뭔지 기억하려 했었다. 전에도 본 것 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없었다. 그때였다. 끼익 하고 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다. 나는 급히 벽에 몸을 붙여 숨겼다. 내 또래이거나 나보다 두세 살가량 많아 보이는 아이들이 낄낄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또다시 익숙한 기운이 엄습했다. 문득 입구에 놓여있는 뾰족한 구두 한 짝이 눈에 들어왔다. 금빛 가루가 곱게 뿌려진 화려한 구두였다. 가까이 다가가 구두를 뒤집자 밑창이 부드러운 가죽으로 덧대어진 게 보였다. 라틴 댄스를 출 때 신는 신발 같았다. 신발이 방향을 알려주듯 그 아래로 계단이 뻗어 있었다. 천천히 어두운 계단 밑으로 향했다. 계단 끄트머리엔 박스가 쌓여 있었고 그 뒤론 육중한 철퇴문이 또 하나가 있었다. 문 앞으로 다가섰다. 기다란 철 막대가 홈 안에 걸려 있었다. 내 쪽에서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녹이슬어 빼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막대를 빼고 문을 밀었다. 너저분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더럽고 낡은 방 안에 이런저런 물건들이 두서없이 쌓여 있었다. 모종의 비밀스러운 아지트 같은 느낌이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짐작하기는 힘들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고니가 무릎을 껴안은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작고 초라한 고니가 그렇게 혼자 더 남루해진 모습으로 기시간 찾고 있다는 단어가 그거였다. 머릿속에 가족 오락관이 스쳐 지나갔다. 가게 아저씨의 절규, 길을 잃었던 어린 나, 경찰서에 들이닥친 엄마, 나를 끌어안던 순간 그 마지막, 그리고 시간을 건너뛰어 두 여자가 내 앞에, 그 여자가, 두 여자가 내 눈앞에 쓰러지던 모습까지도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은 그런 걸 떠올릴 때가 아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건 죽어버린 슈퍼 아저씨의 아들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곤이었으니까. 곤이가 눈을 치켜떴다.
내가 나타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 당연하다. 그 애는 거친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여기까진 왜 왔어? 어떻게 온 거야? 젠장. 무슨 일인지 고니의 얼굴은 멍으로 가득했고 곳곳에 상처 자국이 나 있었다. 안색이 파리했다. 찐빵한테 갔었어. 미리 알려두지만 다른 사람한텐 말 안 했다. 너희 아빠도 포함해서. 아빠라는 단어를 끝맺기도 전에 고니가 옆에 있던 빈 음료캔을 뒤집어 던졌다. 캔이 허공을 날아가 먼지 쌓인 바닥을 치고 몇 바퀴 돌았다.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경찰? 진짜 웃기는 놈이다 너. 너 집요한 짭새 나셨어. 그렇게 말하더니 고니가 괴상한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배에 손을 대고 고개와 허리를 뒤로 젖히는 쓸데없이 요란한 웃음이었다. 이런다고 고마워할 줄 알았냐? 따위의 말을 하면서 나는 그 웃음을 끊었다. 이젠 그렇게 웃지 마. 안 어울려. 웃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젠 내가 너한테 어떻게 웃는 것까지 명령지 받아야 되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입겠다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참견이냐고. 네가 뭔데? 대체 네가 뭔데? 고니의 고함이 잦아들고 있었다. 나는 고니의 몸이 약하게 떨리는 걸 말없이 바라보았다. 며칠 새 고니의 얼굴이 많이 변했다. 거칠게 일어난 피부에 검은 을이 내려앉았다. 무언가가 그 애를 많이 바꾸어 버렸다. 집에 가자. 웃기시네 멋부리지 마. 잡소리 말고 좋은 말 할 때 꺼져. 건이가 으르렁댔다. 여기서 뭐하게? 이런 꼴을 당하고도 여기서 견디는 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강한 게 아니고 그냥 센 척하는 거야. 아는 척 하지 마. 니 깎게 뭘 안다고. 건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 애의 눈은 얼어붙고 있었다.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빠른 속도로 가까워져 어느새 문 앞까지 도착했다. 빨리 꺼지라고 했잖아. 고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어서 그가 들어왔다.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그림자 같았다. 보기에 따라 20대로도 30대 중반을 넘은 것으로도 여겨질 만한 외모였다. 허름하고 두툼한 잠바에 황토색 코르덴 바지를 입고 번거지 모자를 눌렀었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희한한 옷차림이었다. 그가 바로 철사였다. 누구? 철사가 고니에게 물었다. 뱀이 말을 한다면 그런 목소리일 것 같았다. 고니는 입술을 깨물고 내가 대신 대답했다. 친구예요. 철사의 눈썹이 위로 솟았다. 이마에 가로줄이 두세 개쯤 생겨났다. 친구가 여길 어떻게 알고, 아니 그보다도 왜 온 거지? 고니를 데려가려고요. 철사는 삐걱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의 기다란 그림자도 함께 반으로 접혔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영웅이라도 된다는 듯 착각. 그가 낮게 이죽거렸다. 내용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언뜻 호의적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부드러운 말투였다. 고니는 아빠가 있어요. 집으로 가야 해요. 닥쳐. 고니가 내게 일갈하더니 철사에게 몇 마디를 건넸다. 철사가 몇 차례 고개를 까닥였다. 아, 네가 그 아이구나. 고니에게 들은 기억이 있어. 그런 병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네 표정에 별 변화가 없다 싶었다. 날 본 사람들은 보통 너같이 반응하지 않았거든. 나는 했던 말을 반복했다. 고니랑 전 나갈 거예요. 풀어줘요. 고니 너 어쩔래? 친구 따라갈래? 고니가 입술을 깨무는가 싶더니 씩, 웃, 씩 웃으며 미소를 떠올렸다. 미쳤어요. 내가 저 새끼를 왜 따라가게? 오케이. 하긴 친구라는 게 끈끈해봐야 얼마나 끈끈하겠어. 그냥 말일 뿐이지. 의미 없는 단어가 세상에 워낙 많아요. 철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굽혔다가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 얇고 뾰족한 칼이었다. 헐. 칼날의 빛이
닿을 때마다 은빛 성광이 날카롭게 번뜩여 눈이 부셨다. 이거 보여준 적 있지? 언젠간 쓸 일 있을 거라고도. 고니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철사가 칼끝으로 고니를 겨눴다. 어디 써봐라. 고니가 침을 삼켰다. 숨이 가빠졌는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저런 쫄았구나. 처음이니까 끝까지 갈 건 없고 적당히 겁 좀 주면서 놀아보라는 뜻이야. 철사가 씩 웃으면서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순간 많이 본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얼굴이 누구의 것인지 떠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나 미술 시간의 교과서에서 본 수많은 미의 상징들, 그것과 똑 닮은 모습이 철사의 얼굴 안에 펼쳐져 있었다. 피부는 새하얗고 입술은 장밋빛이었다. 옅은 갈색에 가까운 머리색과 직선으로 뻗은